적기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정성과 안성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 피곤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2쪽 펴시면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추론적인 읽기와 관련되는 건데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미줄침 부분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어렵지는 않죠. 자, 미줄침 부분 보시면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왜 얘기를 해줍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의 사례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뭡니까?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즉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바로 2번 넘어갈게요.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고요. 선택지 점검해 보죠. 그죠? 보시면 감정, 개념적 자원, 문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감정어휘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 그리고 기술 발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인터넷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자 새로운 감정 표현 방식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거니까 새롭다는 얘기죠. 바로 제시문 보시면 첫째 줄에 자,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니다. 이거 1번 되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자, 감정 어휘들이 역사적으로 다르다. 우리 왜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게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거고요. 보면 우울감이라는 이런 것을 뭡니까? 옛날과 오늘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울감이라는 동일한 어휘가 역사적으로 감정 어휘가 달라지는 하나의 사례로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 2번 바로 확인되고요. 추론인데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이모티콘 얘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인터넷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뭘 만든다?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번도 확인이 되고요. 선택지 3번에 감정어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지는 아예 제시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요. 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나와 있고요. 일단 프랑스의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포도주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모든 것에 등장하고 그리고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가 없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란 프랑스인 자신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뭐 이해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핵심을 추론하는 것과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질문 던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 왜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라는 거 보면 그들이 나를 부양해 줄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결론 내리고 있네요. 그죠? 아래에서부터 부가 올라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언제나 이득이었다 그러면 결국에 부의 이전 이론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고 부양해 주는 것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경제적 이해로 살짝 바꿔주고 있고요. 이를테면 1번의 피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부양 가정이 자녀를 덜 낳는 이유는요. 자식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애정이 적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아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난한 문제들이죠. 5번도요. 빈칸 문제고요. 한번 가보죠. 빈칸 한번 보면 일단 이 문단에 말로 표현하기 위한 발음 능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빈칸 앞뒤를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무의식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외국어 음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몇 번일 수밖에 없어요. 1번에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 음성은 그죠? 발음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1번과 3번의 가가 맞고요. 2번과 4번은 당연히 날려야 되죠. 그 다음에 3문단에 보면 글로 표현하기 위한 필기 능력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맥락 잘 보셔야 돼요. 자,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인데 그런
그렇지만이라고 지금 역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적인 것의 역접이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의식적이지 않은 측면,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요 역접의 맥락만 살짝 조심하시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하고 관련지어서 이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나 쪽에 이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6번 한번 보시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고요. 1번 보죠. 인간의 정신활동과 프레임의 관계. 그다음에 2번에 프레임 그리고 어떤 편향성. 그다음에 지각과 사고의 확장의 프레임. 그죠? 그다음에 프레임이라는 것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일단 한번 보시면 되게 쉬운 게 그죠? 자,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뭐라고요?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해 가지고요. 바로 여기서 4번. 되게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지각과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활동은 뭡니까? 지각과 생각하고 통하는 거고요. 자,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모든 정신활동, 즉 인간의 모든 지각과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이 프레임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거니까 뭐 1번도 여기서 확인되는 거네요. 그죠?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맥락이나 가정,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 말을 살짝 바꿔준 거고요. 가볍게 말장난한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자, 프레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라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쓰게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프레임 하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프레임이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편향성을 가진다는 얘기. 그죠? 주관적이라는 것. 즉 자기 생각에 치우친다는 거니까 그죠? 편향성을 가진다는 얘기 확인이 될 거고요. 3번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극복 대상이라는 얘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시문도 짧고요. 내용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7번 한번 가보죠.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자, 보시면 지금 1번에 계몽사상, 서사시, 철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신탁이 사라지고 비극적 세계, 그 다음에 3번에 루카치 사람 나와 있네요. 다른 기준, 그 다음에 구분, 그리고 4번 보시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과 오디세이아 해가지고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다 그러면 총체성으로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지 3번 그죠? 다른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 가보죠. 자, 첫째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다는 건 결합 정도가 높다. 당연히 하나로 얽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비극의 시대. 그래서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고요. 그 다음에 총체성이 흔들려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고 나와 있죠. 일단 뒤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완전히 하나였다가 분리는 되지만 그래도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기는 해요. 완전한 분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철학의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플라톤, 그다음에 철학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대는 계몽된 세계여서 신탁은 없고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게 없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세계가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계몽사상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택지 1번에. 근데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극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니까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 뭐였습니까? 요거 세 번째 시대죠. 그 다음에 신탁이 사라진 시대는 맞는데 비극적인 세계는 두 번째 시기.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걸 연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보죠.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라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비극의 시대.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뭐예요? 첫 번째. 그죠? 서사시의 시대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시대가 뭡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요쪽이 더 높으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고요. 일단 한번 보시면 글쓰기에서 계획하기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보시면요. 네 번째 줄이죠. 이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쓸 때 독자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그리고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독자에게 글을 뭡니까?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자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3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4번은요. 독자의 배경 지식에서 독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목적과 주제가 결정이 아니고요. 그죠? 글의 이해와 그 다음에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4번 답으로 택한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보시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선택지 보죠. 그죠? 고립된 상태, 단수의 관계, 그다음에 다원성, 그리고 포용적으로 공존, 그다음에 뭡니까? 유일무이성을 보존, 그다음에 복수성을 침해, 그다음에요. 단수성 제거, 그다음에 다원성의 파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첫 번째 줄에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뭡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는 아니라는 거죠. 살짝 개념 전환했네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서 하나 가볍게 잡아야 되는 게 유일무이성을 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단수라는 개념과 연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 다원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 이거 몇 번 확인이 되는 겁니까? 포용과 공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뭐 2번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공동체 정화들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유일무이성 이거 단수라는 말로 앞에서 표현이 됐었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4번도 여기서 확인이 되죠. 자, 유일무이성 단수라는 것을 보존하려는 것이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앞부분에 10개는 쉽네요. 자, 10번 한번 가보죠.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보면 이런 시기 같은 것들은 잘 나오죠. 최초의 IQ 검사,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우수한 아이, 그리고 IQ 검사 전에는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면 IQ 검사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지능 수치 비교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Q가 높은 아이와 전체 지능, IQ 높은 아이와 읽기 능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1문단 한번 보시면요. 기초 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1905년에 최초의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아이고 이거 바로 1번 나오네요. 그죠?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서 시행된 게 아니라 기초 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 점검해 보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IQ 검사 이전에는요. 수치화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니까 그죠? 2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 한번 보시면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나 계산 그죠? 그 다음에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 그죠? 읽기 능력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게 바로 읽기 능력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지만 이후에 보시면 자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IQ가 높다고 해서요. 그죠? 뭡니까? 일부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도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IQ가 높더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3번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한번 점검하시고요. 11번부터는 다음 강좌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